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에르 르메트르의 실업자 읽고 있는데요. 오늘 빠바바방 스토리 전개되는 부분 말씀드려야 기가 막힙니다. 네. 기가 막히죠. 네. 댓글 좀 읽어볼까요? 투들맘님, 심플 플랜 지금 막 다 읽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소설이라 80쪽까지 읽고 그만 읽어야 하나 고민했는데 며칠에 나누어서 다 읽었습니다. 저 이런 분들 진짜 너무 약간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귀여워요. 아니 이분이 뭐 협심증이나 이런 걸 앓고 계실 수도 있고 응? 뭔가 이렇게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책을 읽는 게 건강에 해로운 분들도 있거든. 근데 궁금해서 그만둘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사건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내가 행크의 심리를 가진 인간인가를 의심하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읽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가정이었고 행복했는데 6페이지에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없다. 단지 선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다가 그렇게 될 뿐이다. 라는 말이 이 소설을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플 플랜. 읽은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강렬하잖아요. 아직도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심장이 조여오는 소설 이런 거 보통 광고 문구라든지 그런 곳에서만 보는데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심장이 조여오는 소설이라 80쪽 읽고 그만 읽으려다 이렇게 진지하게 그런데 쓰시니까 너무 재밌어요. 실제로 못 읽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유명한 번역가 선생님 중에 한 분도 자기는 북유럽 스릴러는 약간 추리로 막 퍼즐을 풀어가는 형식의 스릴러는 읽는데 미국식의 막 그런 피에르 르메트르식의 스릴러 같은 거 있잖아요. 못 읽겠다는 거예요. 피에르 르메트르는 프랑스 작가인데. 프랑스. 그리고 북유럽 소설 중에도 뭐 요새는 딱히 그렇죠. 국가별 차이 같은 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전부 할리우드와 네, 션채님께서도 여름휴가 특집 듣고 보니 예전에 추천해주신 책들 중에 심플 플랜 빼고 거의 다 읽었더군요. 그래서 심플 플랜 바로 주문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 삐삐 언니도 이번 여름 가기 전에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미스 플라이트 예전에 방송에서 몇 번 언급된 미스 플라이트 어제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바 제인을 다시 읽고 왠지 모르지만 의무감에 김지은입니다도 주문했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요즘입니다. 네, 요즘에 막 그럼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요. 보드게임 한판님, 한때 아가사 크리스티에 푹 빠졌다가 빠져나온 사람이라 클래식 추리소설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혼비님 얘기 들으니 읽고 싶네요. 스틸 라이프라.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면서 YG JYP는 안 읽고 혼비님 박평님이 읽은 책 중에 소개하고 싶은 책 마음대로 소개하는 코너를 종종 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비님 신나서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원래도 잘하셨지만 신나서 하신 게 핵심. YG JYP가 궁금해하며 질문하는 것도 재밌고요. 더구나 JYP는 안 읽고 방송해도 되니까 더 좋아하실 거고 청취자들은 숨은 명작 알게 돼서 좋고 찬성입니다. 저도. 네, 저도 좋습니다. 이게 보니까 혼비님이랑 박평님의 또 독서 내공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아저씨 두 명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읽기 힘들어하는 우아한 책들을 저 두 분은 참 많이 읽으십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런 코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잭시님께서도 방송 듣고 결국 영업당해서 스틸라이프 구매했습니다. 저도 스틸라이프 빨리 읽고 빠지겠습니다. 혼비님 지역 축제 책 다음은 아무튼 아이리시 커피로 써주세요. 자, 찡찡오님 댓글도 읽어볼까요? 가마슈. 네. 설거지하면서 책걸상 듣고 있는데 혼비님이 가마슈 언급하시는 순간 급하게 고무장갑 집어 던지고 댓글 답니다. 만화 같은. 네. 정말 그려지네요. 네네. 무섭고 잔인한 건 못 읽는데 추리소설은 읽고 싶은 끼케야 셜록 홈즈나 크리스티 여사님의 책만 읽을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현재 나온 것까지 다 읽었는데 다음 권이 얼른 번역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틸라이프에서는 긴가민가 했는데 다음 권으로 갈수록 더 재밌었고요. YG님 스틸라이프만 읽고 빠지시면 너무 아쉬워요. 다음 것까지는 읽고 빠지시는 걸로 건의드려 봅니다. 네. 판다로님께서도 역시 혼비님
하트, 루이즈 페니를 소개해 주시다니 하트. 에거서 크리스티 정식 번역본이 나온 뒤에도 정가 1,500원짜리 빨간 해문판도 못 버리고 갖고 있고 에거서 크리스티 완전 공략이 나온 그 해에는 에거서 크리스티 전권 복습도 할 정도로 크리스티 팬인데 스틸라이프 읽고 바로 이 작가 찜 하고 나오는 대로 무조건 샀거든요. 에거서 크리스티 좋아하는 사람을 루이즈 페니도 좋아할 것이라는 말씀에 공감 100배요. 배경이 되는 마을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문장도 좋고 가마슈 경감이라는 캐릭터와 나머지 모든 등장인물까지 다 매력도 엄청난 루이스 페니의 시리즈 8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혼비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니 조만간 나올까요? 기대해 봅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책이 나왔답니다. 8월 4일에 댓글 네, 달아주셨어요. 8월 4일에 댓글 다시 다셨는데 혼비님이 루이지 팬이 추천해 주신 거 듣고 8권 곧 나올까요? 하고 댓글 달았었는데 나왔어요. 이것은 책걸상의 힘. 책걸상 듣고 어. 한 3일 만에 번역해가지고 나온 거야. 자, 진공상태님 댓글도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네, 진공상태님께서 JYP에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저 살짝쿵 고백하자면 아이슬란드 2번 갔다 왔는데요. JYP님 여행 계획에 도움 되시라고 939번 도로하고 68번 도로 강강강 추합니다. 만약 오로라 보러 가신다면 겨울일 테니 못 가실 수도. 저처럼 6월에 가신다면 링로드 돌면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지구온난화를 제가 실감했는데요. 같은 시기에 갔었거든요. 너무 좋아서요. 939번 도로의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어쩌면 점점 빨라질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사실. 유유. 꼭 다녀오시고 무슨 호수죠? 혹시 몰라요. 아세요? 미바튼? 네, 읽기도 어렵네요. 네, 네. 미바튼 호수 지나실 때 모기 조심하세요. 프로메테우스 비기닝? 뭐죠, 이건? 모릅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네, 엄지척. 제티포스? 요건 아마 폭포일 것 같네요. 아, 네, 네. 포스가 폭포인 것 같더라고요. 네, 엄지척. 네, 호수와 그리고 폭포 엄지척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야, 근데 아이슬란드 갔다 왔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까마득하게 읽혀지다니. 네, 못 갑니다. 아이슬란드. 외국은 갈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직장을 다니면 다니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당분간은. 못 가죠. 네. 당분간 못 갑니다. 네. 네. 네, 못 가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들어와서 격리. 그렇죠. 제가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서점에 가서 국내 여행 가이드북을 자주 사고 있습니다. 좋은 책이 참 많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 않았을 좋은 책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지 재발견입니까? 네네네. 많은 분들이 국내에도 이렇게 좋은 곳이 많다는 것을 새삼 코로나 덕분에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아, 그런데 막 관광지에 숙박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든가 보더라고요. 맞아요. 모두가 다 국내를 가니까. 예약하기 너무 힘들고. 네, 그리고 막 뭐 호텔이나 아니면 펜션 이런 데도 어마무시하게 비싸고. 그러니까 집에서 책이나 읽자고요. 네. 하나신 거 아니죠? 피에르 르메트르 이런 책 좋지 않습니까? 휴가 때 네. 읽기에. 자, 실업자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57세 실업자 4년 차 된 아저씨께서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 막 이력서도 넣고 이러고 있는데 연락이 한 군데에서 오는 거죠. 네, 한 꽤 알려진 컨설팅 업체로부터 당신이 제출한 서류가 통과가 되었다. 필기 시험을 봐라. 실직 이후에 처음 했는 일인 거죠. 근데 필기 시험도 합격을 한 거예요. 네. 면접을 봐야 돼요. 예, 이제 3차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 면접에서 이제 딱 한 명을 뽑는 거죠. 근데 그 면접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 최종 면접까지 도달한 사람은 4명. 네. 4명 중에서 1명을 뽑는데 그 면접 방식이 일종의 몰카인 거죠. 네, 그렇죠. 그쵸. 몰카인 거죠. 꾸며진 인질극.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은 지금 지사를 폐쇄하고 그곳에 있는 노동자들을 다 해고를 해버리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대량 대량 해고. 대량 해고. 그래서 자사의 임원들 중에서 이 대량 해고 임무를 가차없이 수행할 사람을 골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 4명의 후보자 인사 담당
그 직원이 될 중역이 될 후보자에게 이 임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너희들이 추려내는 일을 해라. 그리고 그걸 성공적으로 해내는 사람을 우리가 뽑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중의 미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원제를 연상시킬 만한 그 원제가 저번에 간부 느와르였었잖아요. 뭐 임원 느와르. 그 이제 최종 그 큰 회사에서 그 대량 해고 시킬 책임자 한 명을 뽑기 위해서 후보가 한 100명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은 뭔가 이렇게 중요한 뭐 회장님 참석하시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 줄 알고 딱 왔는데 갑자기 빠바방 인질극이 이러면서 벌어지고 인질극이 벌어지고 전부 꼼짝 마르고 막 총들이 난무하면서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네, 그래서 채용의 그 대행을 하는 컨설팅 회사가 일종의 판을 짜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몰려다니고 회장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총에 맞아서 쓰러져서 어디로 이렇게 없어지고 무슨 죽은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안 죽지만. 네, 그리고 이제 알랭을 포함한 그 최종 후보 4명은 그 테러리스트 역할을 해서 막 회사의 기밀을 말하라고 막 압박 같은 걸 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제가 아는 거 다 얘기할게요. 이러면은 걔는 안 되는. 안 되는 안 거고 끝까지 뭔가 목숨을 걸고 충성심을 보이는 한 명의 인간을 찾기 위한 일종의 게임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하는데 당연히 알랭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내가 극렬히 반대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고민을 하는 부분이 약간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인가요? 그 사람들이 속이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미지 관리하려면 나는 공감이 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저만 쓰레기 만드는 겁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멀쩡한 사람들을 그렇게 막 총구를 총뿌리를 겨누면서 이렇게 괴롭혀가지고는 극단적으로 괴롭히면서 면접을 본다? 이거는 부도덕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공감 못하는 YG가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물론 이런 종류의 심리학 실험 같은 것들을 지금 고안을 해가지고 어떤 교수가 한다, 연구자가 한다 그러면 IRB 당연히 통과 IRB 못합니다. 통과를 못합니다.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슨 스탠포드 대학교에 그 가상 감옥에 평범한 학생들을 간수랑 그리고 그 수감자들로 나눠가지고 뭐 관찰했던 실험 같은 것들이랑 사실 비슷한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렇게 급한 상황인데 그 너무나 도덕적으로 그 니콜이라고 하는 아내가 당신 어디까지 망가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알랭이 이렇게 받아쳐요. 당신이 아직까지 양심의 거리낌이니 도덕이니 찾을 수 있는 것은 직장이 있기 때문이야. 난 반대라고. 그러니까 알랭은 사실 살짝 고민했을 뿐 당연히 별로. 하려고 하는 거고 네. 니콜이 말리는 거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아무리 그래도. 그냥 그냥 좀 허름하고 그 다음에 돈 못 버는 직장이지만은 그런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낫지 않겠니? 우리 그래도 뭐 어쨌든 꾸역꾸역 살고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게 알리는 거죠. 전조 같은 역할을 나중에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상황 안에서 그냥 끝나는 인질극이 아니라 이 뭐랄까 이 각각 면접 대상자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뭔가를 실토하거나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치부를 알아내고 이거를 이용하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윤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 그 알랭은 이 자리에 목숨 건 거죠.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랭은. 그 알랭의 역할은 그 5명 중에서 누가 제일 회사에 충성할 사람인지를 골라내는 거니까 거꾸로 그 사람들을 공격할 그쵸.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자기 돈 들여가지고 네. 빚내가지고 없는 돈에 실제로 알랭이 점점 이제 흑화되는 거예요. 맞아요. 뭐 빌런이 되고. 빌런이 되어가는 거죠. 점점 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러면 더 잘해야겠다. 사립탐정 고용해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은 그 돈도 없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에게 민폐를 그러니까요. 끼치고. 그래가지고는 쫙 해서 이제 그들의 치부, 약점들을 다 파악하고 이제 드디어 내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내가 꼭 이 자리를 얻을 거야라고 하던 차에 그런데 항상 배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컨설팅 회사나 혹은
그 컨설팅 회사에 채용을 의뢰했던 회사는 4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젊고 그리고 스펙이 좋은 한 명을 내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마지막에 채용이 되는 사람은 그 젊은 사람인 거죠. 그냥 자기는 들러리. 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연히 뭐 하여튼 뭐 우연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론가 알게 되고요. 그 순간에 진짜 열받죠. 네. 마지막으로 뭔가 걸었던 희망이 사라진 것도 열받지만 아니 그런 들러리를 날 시킴으로써 내가 지금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완전 인생이 지금 곤경에 처하게 됐으니 그 판을 짠 인간들도 너무 괘씸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열받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알게 됐을 때 느끼는 그 뭐랄까 수치심이랄까 이런 게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해고를 당했잖아. 사회적으로 내가 쓰임이 다 되었다라는 어떤 판단을 받고 해고가 된 사람인데 다시 사회에 복귀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가 정리해고를 할 사람, 정리해고를 가장 문제없이 할 사람을 고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로 복귀하는 방식이 또 어떤 정리해고를 하는 그 일을 고르는 사람을 통해서만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실업의 굴레에서 정말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근데 내가 합의를 하고 그냥 스스로와 타협을 하고 그 일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또 한 번 고배를 마시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내 어떤 선택이라든지 그 자기가 위치해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느꼈을 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딱 소설을 끝내면은 그냥 본격 소설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그 요운이 남는 딱 본격 한 중편 정도 뭐 크기의 길이의 딱 본격 소설인데 여기서 스릴러로 넘어가는 거죠. 반격을 깨하기 위해서 네. 이제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이용하고 물먹여? 내가 다 엎어버리고 다 복수해 줄 거야. 라고 반전을 깨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반전인 것까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전체 원고의 한 25%? 네, 4분의 1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뒤쪽 4분의 3에서 뭐 어마어마한 맞아요.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진짜 제가 읽었던 여러 소동극들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와 정말 근데 그 소동극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상황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코믹하고 극단적인데 그 상황에서 이 알랭이 느끼는 심리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 두 가지가 정말 절묘하게 결합돼 있고 그런 점에서 오르부아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소동극 네. 그래요. 네, 소동극. 네. 온갖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주인공은 폭주를 하게 되고 나중에 뭔가 결말이 깜짝 놀랄 반전들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나서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좀 이 나락에서 주인공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읽고 나면 결말은 사실 좀 뻔하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가야지라는 정도인데 결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읽을 때는 계속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이건 어떡하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우와 이렇게 이제 계속 보게 되죠. 네, 그 신은 나에게 직장을 주어야 했다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거의 그냥 소설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그랬겠죠. 네, 특별하게 많이 바꾸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루메트르도 약간 각본에 참여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진짜 넷플릭스에서 괜히 이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게 아닌 게 정말 방금 박평이 소동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진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때 눈길을 잡는 아주 강렬한 스토리텔링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눈을 뗄 수가 없고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도 그 빨간 속옷 나올까요? 와 정말 저는 그 부분에서 심장이 조여와서 한번 덮었어요. 내가 이걸 보는 건 스스로 뭔가 좀 죄책감이 느껴지는 미안함, 이 인물에 대한 미안함 같은 감정도 들고 짠하죠. 짠해요. 짠하죠. 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왜 세 명이 동시에 짠한 마음을 이야기를 했는지를 아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그 저는 방송 진행하면서 딱 생각이 났는데 댓글에서 심플 플랜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심플 플랜하고도 약간 비슷한 점들도 있네요. 심플 플랜 급이죠. 네, 네, 거의 거의 네. 심플 플랜급이에요. 심플 플랜만큼 심장이 막 조여드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심장이 조여들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소동극이라는 표현 쓰셨다시피 심플 플랜은 네. 웃음기가 그냥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 실업자는 처음에 막 짠하고 애잔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약간 픽픽 하면서 주인공을 좀 응원하게 되는 맞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저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약간 비참하기도 하고 약간 유머러스한 지점들이. 그 이게 이제 뭐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종의 또 법정 드라마 같은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측면도 있고 저는 보면서 이유를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 쇼생크 탈출 그런 영화도 좀 떠오르고 사실 그런 부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은 쇼생크 탈출이 좀 이제 마지막 부분은 좀 따뜻하고 희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업자는 또 그것과는 또 전혀 다른 느낌의 그 따뜻하고 결말을 희망적인 준다는 결말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이게 무슨 따뜻하고 희망적인 결말이에요. 저는 이 결말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고 인간 쓰레기네. 이걸 따뜻하고 희망적인 결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저 너무 이 결말 너무 냉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이 사회에 대해서 엄청 냉소적인 결말. 아니 이게 어떻게 희망적이고 따뜻한 결말 이 정도면 따뜻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격돌. 네, 아니 읽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십시오. 이거 JYP도 한번 SNS에서 조리돌림 한번 당해봐야 되겠네. 이거 어쨌든 해피엔딩이잖아요. 말하자면. 뭐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평온하게 끝나고 아, 이건 있긴 해피엔딩 하죠. 아닌 겁니까? 이렇게 끝나는 아니, 거는? 해피엔딩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뭔가 그 이제 설계를 한 알랭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기는 했지만 이걸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장 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소설 내내 하거든요. 이제 와이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니콜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스포일러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 결론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대단히 문학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미심장해요. 어쨌든 시작과 끝이 문학적이고 되게 뭔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하여튼 YG는 결말이 뭐 어떻다고요? 하여튼 다르게 표현했는데 여기 이제 희망적이고 다 다르게 있는 해피엔딩이라고 주장하는 쓰레기. 전 뭐 재밌었습니다. 네. 결말도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뭐 이게 최선의 결말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또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피에르 르메트르는 정말 오르부아르도 사실 그렇잖아요. 오르부아르도 마지막에 야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지없이 그냥 확 그냥 뭉개버리잖아요. 이제 그게 오히려 자꾸 기억나는 결말로서 딱 뇌리에 박히는데 실업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작과 현실적인 끝인 것 같고 그 사이에서는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서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랄까 약간 현대 이제 소설들 중에서 이런 사건들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좀 고발하고 싶어하는 의도와 그러면서도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로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사람 혹은 그런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무조건 이제 봐야 되는 작품, 어떤 교과서 같은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장강명 작가는 이 책 봤을라나? 안 봤을 것 같아요. 우리 연락해서 이거 좀 보라고 좀. 그 장강명 작가는 피에르 르메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이 읽고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언젠가 한번 출연한 다음에 피에르 르메트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첫 번째 소설이었던 이렌을 읽고서 이렌만 보고 버렸으면 다시 봐야죠. 이렌을 읽고서 야 이게 뭐냐
이러면서 약간 본인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장강명 작가의 이름을 갑자기 떠올린 거는 한국에서 실업자 같은 느낌의 뭔가 스토리도 많고 사회 문제도 다루면서 뭐 여러 가지 재미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쓸만한 작가가 별로 않지 않느냐.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나마 그래도 이런 비슷한 걸 쓴다면 장강명 작가 정도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장강민 작가는 요즘에 해리포쇼 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계속해서 해리포쇼 시리즈를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쓰고 있다 혹은 네.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 영감 같은 걸 얻기 위해서 해리포쇼 시리즈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진짜 실업자 같은 스타일에 동의합니다. 그런 걸 잘 쓸 수 있는 한국의 작가가 있다면 현재로서는 장강명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소설 안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아버지를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의 권위나 아버지의 존재에 도전할 것인가 이런 거 되게 큰 테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김애란 작가 달려라 아비 이런 작품들도 보면 굉장히 무능한 아버지가 나와서 집안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캐릭터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작품도 한 집안의 가장이 어떤 방식으로 모두의 민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엔 정말 그러니까 딸 자식들로부터도 아주 살벌한 이야기들도 듣고 네.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돼가는 그 과정도 저는 되게 짠함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족들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맞아요. 가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은 사실 또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무엇이라도 하다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까먹었네요. 이 피에르 르메트르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 실업자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인의 자전적인 경험도 이 소설을 쓰게 되는데 영향을 줬다요. 자전적인 경험? 아버지가 본인 말고 아버지. 예, 본인의 자식의 아버지가 입장이었던 거예요. 56세 때 이 알랭처럼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어가지고 본인도 가족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던 경험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게 이 실업자라는 소설을 기획해서 쓴 한 모티프가 된 거라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부아르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이제 어떤 용도가 더 이상 그 용도의 어떤 폐기, 자기의 존재가 더 이상 사회에 쓸모가 없다고 느껴질 때 한 사람이 느끼는 좌절감이라든지 그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을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이 작품 안에서 이 캐릭터들은 뭔가 반격을 꾀하고 이제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느와르라는 장르답게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은 방향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이제 비극인 거죠. 그리고 나를 요렇게 비참하게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통렬하게 한 방 날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르부아르하고 기본적인 구조가 네.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JYP는 약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나의 미래를 막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만약에 이 실업자라는 소설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20대 30대 때 읽었다면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공한테 그렇게 감정이입을 많이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40대 중반이 되어가지고 50대 중반의 실업자가 되어서 고생을 하는 주인공의 삶을 보다 보니까 이게 가까운 미래에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포감이 진짜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예요. 전 30대 중반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워낙 물론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은 아예 없어지기 없어졌으니까. 때문에, 네. 누구나 다 고용이 불안정한 네. 시대가 되었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 김호 선생님은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인데 막 그래서 읽으면은 굉장히 그 페이지 터너로서의 재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소설인 것도 이 피에르 르메트르 소설의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실업자도 딱 그런 것 같아서 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아마 자전적인 경험이 도움이 뭐 워낙 이야기 잘 만드는 작가이기는 하지만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쨌든 한 사람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그 극강의 불안감에서 그 불안감이 영혼을 잠식했을 때 이 주변 가족들이 어떤 이제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 영향에 그 아버지는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한 가정이 어떤 식으로 이제 와해되어 가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지점에 그 경험이 많이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실업자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9살짜리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유능한 일꾼이냐고. 뭘 보고 그런 아니 그냥 뜬금없이 물어보더라고요. 유능한 일꾼이야. 아빠는 유능한 일꾼이야. 그래서 왜 그래서 아니 회사를 계속 가서 월급을 벌어와야지. 아 왜냐하면 이제 그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생일 즈음이었는데 뭐 선물을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서 아 그래 이것도 사줄 수 있고 하다가 약간 거기서도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너는 운이 좋아서 네가 뭘 가지고 싶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능하면 사줄 수가 있지만은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아.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쇼크를 먹었더라고요. 아 그럼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또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약간 성찰을 했나 봐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아빠는 유능한 일꾼이냐고 물어보는 그 거예요. 화살의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쏜 거네요. 그 아빠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네가 계속 유능해야지 유능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공포감을 느꼈나.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능한 일꾼이야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다. 성실한 일꾼이다. 성실한 일꾼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질문을 듣고 보니까는 야 이게 실업자에서 나온 그 알랭의 이야기가 이 나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더 들었죠. 그때 아들한테 너 질문 잘했다. 아빠는 무능한 일꾼이다. 아빠 요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 내년 생일부터는 선물이 없다. 이제부터는 뭐 사달라고 하지 마라. 이러고 정색하고 얘기했으면은 어땠을까? 자, 이게 바로 JYP의 본질입니다. 이 소설의 결말을 괜찮은 결말이라고. 괜찮은 결말이라고. 이 정도면 해피엔딩 아니야?라고 말한. 네. 자, 소설의 결말이 어떻길래 이 JYP와 YG 또 박평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 근데 정말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일이 아니면 자기 존재 가치를 이렇게 규명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제 그런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을 제외하고 나면 그게 없어졌을 때 내가 나에게 어떤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가족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안 괜찮은 거예요. 네. 뭐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제 공감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나는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라로 끝나거든요. 박평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아주 냉소적인 결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결국에 그 안에서만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쇼생크 탈출처럼 사실은 이제 그 일이라는 거 안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오늘 실업자 재미나게 읽어봤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중대 발표를 하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 여태까지 너무나 막 웃고 떠들었는데 이런 중대 발표를 해야 되다니.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그 책걸상에 한 주에 2번씩 월요일 수요일 2번씩 꼬박꼬박 업데이트를 해왔었는데요. 3년 8개월 만에 일단은 종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즌 종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오늘 방송이 372회군요. 네. 무지하게 오래 했네요. 네. 야. 시즌 1, 시즌 2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시즌 1과 시즌 2는 사실 브레이크가 없었죠. 브레이크 없었고 그냥 차이가 있다면은
재원이 달라졌죠. 재원이 달라졌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오디오 클립뿐만 아니라 팟빵에도 했다라는 차원만 달라졌을 뿐 사실은 시즌 1, 2는 브레이크 없이 그냥 쭉 왔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막 바랐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잠시 방송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얼마나 쉴지는 모릅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시즌 3로 돌아올 수도 있고 네. 뭐 꽤 길어질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일단은 좀 쉬면서 다음 단계를 좀 모색해 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냥 딱 끊고서 안녕하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원래는 JYP, YG 또 박평 그리고 HB까지 4명 크루 완전체로 그 시즌 1, 2 고별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대로 이 녹음 당일날 그 김원비 작가가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생기는 바람에 막 유유 눈물을 흘리면서 참석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럼 이제 고별 방송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도 고별 방송을 해야겠죠. 아, 너무 우리 아쉬워하실 셋이서? 테니까. 그리고 또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애청자들에 대한 예의일 것 같아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랑 수요일에는 2번에 걸쳐서 저희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책걸상에 걸어온 길 그리고 우리들이 소개했던 책 그리고 오셨던 소중한 게스트분들 그리고 여러분과의 추억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너무 청취자분들이 아쉬워하는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요 소식을 우리 회사의 팀원한테 얘기했더니 후폭풍이 클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뭔 후폭풍이? 우리 책걸상은 열혈 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지금 사인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후폭풍이 클 것 같다. 이러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우리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약간 뭐 아쉽기도 하고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뭐 제 시원한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저는 계속 막 아쉽고 전 뭐 다른 것보다도 제일 크게 거의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책걸상 하는 동안에 내 책도 한번 소개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책을 한 권도 못 써가지고 그럴 기회가 없었구나. 그거 좀 아쉽네요. 네, 그것도 참 아쉬운 일이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만감이 교차하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다시 만나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